안녕하세요. 이번에 챕터 13 Using Segmentation to Find Suspected Nodes의 발표를 맡은 이두진입니다. 목차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파트 2의 두 개의 장은 주로 스텝 4인 분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챕터에서는 스텝 2에 다시 주목하며 분류기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우 시티 스캔 데이터를 갖고 노드일 수 있는 모든 복셀들을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류보다 더 세분화된 이미지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통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의 과정으로 이미지 인식 분야가 발전하였습니다. 이 챕터의 학습을 마칠 때쯤이면 픽셀당 레이블링을 진행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1번의 유넷 모델을 이용한 세그멘테이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모델, 그에 맞는 데이터셋, 새로운 학습으로의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9에서는 렁 튜머스를 디텍트하는 문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어서 파트 2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여러 종류의 세그멘테이션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우리는 인간이 보는 것처럼 노드를 구별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것을 구현하려면 간단한 이진 레이블을 구성하여 true 값은 노즐 후보에 해당하고 false 값은 건강한 조직을 의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하여 두 개의 레이블뿐만 아니라 개별 개체의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배경과 개체를 구분하는 반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개별 개체를 레이블링해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방면은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이것은 객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운딩 박스를 배치하여 객체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은 구현하기 매우 어려운 주제이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노드의 위치만을 따지기 때문에 폐벽과 노드를 구별해주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해당합니다. 파트 3에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 더 심화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은 클래시피케이션과 매우 다른 태스크를 다룹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 이 그림에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다룬다면 세그멘테이션은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어떤 픽셀이 벽이고 어떤 픽셀이 고양이의 일부분인지를 판별합니다. 이는 이전 챕터까지 다루었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매우 다른 내부 구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그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분류 모델의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n×n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CNN과 같은 뉴럴 네트워크를 지나면서 텍스처의 피처, shapes의 픽처를 지나 단위 클래스의 예측을 하는 것이 분류입니다. 또한 CNN의 구조를 생각하면 컨브렐루와 풀링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처리해야 할 픽셀들이 줄어들게 되고 최종적으로 CNN 구조의 레이어를 지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지나게 되면 마지막 클래스처럼 클래스 개수만큼의 픽셀로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딥러닝에서는 다운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다운샘플링의 과정을 자세하게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6x6 인풋 데이터를 커널 사이즈가 3x3인 필터를 이용하여 스트라이드를 한 칸씩 이동하게 되면 아웃풋으로 4x4의 아웃풋의 피처가 되게 되고 그것을 또 3x3 필터로 컨볼루션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2x2의 아웃풋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2x2 맥스 풀링으로 또 진행해주면 1x1의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이랬을 때 3번의 다운샘플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고 이 책에서는 리셉티브 필드라는 용어를 넣어 다운샘플링이 될수록 리셉티브 필드가 넓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리셋티브 필드란 무엇일까요? 리셋티브 필드란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거치면서 CNN의 피처 맵들이 설명하는 인풋의 공간을 뜻합니다. 위 그림을 보면 레이어를 거치면서 아웃풋의 각각의 픽셀이 설명할 수 있는 인풋의 스페이스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의 고양이 예를 들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고양이의 텍스처,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고양이의 쉐이프, 세 번째 레이어를 지나면서 고양이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게 되면서 픽셀이 줄어들지만 점점 리셉티브 필드, 즉 이제 한 픽셀당 설명할 수 있는 인풋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그멘테이션은 클래시피케이션과 다르게 출력과 입력의 픽셀 수가 같아야 합니다. 하나의 이미지, 즉 이미지에 들어있는 픽셀들이 하나의 아웃풋을 내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다르게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에 들어있는 픽셀들 하나하나가 모두 아웃풋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매우 다른 모델,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모델은 다운샘플링을 진행하지 않게 적절하게 패딩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풋과 같이 픽셀을 맞출 수는 있지만 리셋티브 필드의 크기가 인풋의 크기보다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풋 픽셀과 아웃풋 픽셀이 1대1로 유지되면서 리셋티브 필드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패딩이 아닌 업샘플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유넷이라는 기본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넷은 세그멘테이션을 위해 발명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유넷의 아키텍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넷의 U는 모델의 아키텍처의 모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유넷의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요.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 흑백 기준으로 해상도가 572x 572인 인풋을 받고 3x3 커널을 이용해 박스의 형태가 두꺼워지면서 위쳐맵의 개수는 늘리고 풀링을 통해 내려오게 되면 또 그렇게 컨볼루션 연산을 거치면서 또 피처맵의 개수를 128개로 늘려주면서 픽셀의 수는 감소되고 박스의 형태가 두꺼워지고 이런 다운샘플링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아래층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후 업스케일링 컨볼루션이라는 기법으로 업샘플링하면서 다시 원본의 해상도와 같이 돌아오는 것이 유넷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U자의 구조로는 다운샘플링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공간 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에 유넷은 다음과 같은 스킵 커넥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다운샘플링 과정에서 사용했던 피처 맵들을 그대로 업샘플링에서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이제 커피 앤 크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상도를 다시 늘려주어 최종적으로 인풋의 해상도와 같은 해상도를 갖게 됩니다. 사실 유넷은 세그멘테이션인데도 불구하고 레즈넷보다도 일찍 논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왼쪽만 보면 분류 모델이고 그것을 커피 앤 크럽 기법으로 오른쪽으로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였기 때문에 모델부터 시작하여 코드를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용하였던 이미지 이진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모든 픽셀에 대한 확률값을 아웃풋을 내는 유넷을 통합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유넷을 세밀하게 구현하기보다는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GitHub의 리포지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클래스로 유넷을 이용한 모델을 지정해 줍니다. 인풋을 하기에 앞서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진행해 주어 잘 예측하지 못하는 배치마다의 정교화된 통계값들을 얻을 수 있어서 배치 간의 성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미리 제공된 유넷으로 덮어주고 마지막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를 넣어 이진 레이블로 분류를 진행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드를 다시 보면 배치놈 2D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유넷이 2디멘션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CT 사진 슬라이스 간의 정보까지 합친 3D로 나중에 다시 따로 조정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포워드를 지정함으로써 모델에서 지정해줬던 배치놈 유넷 파이널을 그대로 이용해 주어 모델의 흐름을 지정해 줍니다. 이 장의 인풋 데이터의 형태는 CT 스캔 데이터와 어노테이션 데이터로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웃풋 데이터의 형태는 이전과 매우 다를 것입니다. 원래 논문의 유넷은 출력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패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한 리세티브 필드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픽셀의 출력을 내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컨볼루션과 다운샘플링 간의 상호작용, 나머지 하나는 3차원 데이터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인 컨볼루션과 다운샘플링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유넷의 입력 및 출력 패치의 크기가 매우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동일한 픽셀로 만드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유넷 논문에서는 입력 해상도가 572 by 572이고 출력이 388 by 388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CT 스캔 데이터는 512 by 512 데이터로 유넷의 크기를 맞추게 되면 출력 데이터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비교적 가장자리에 있는 노즐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그멘테이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들은 매우 큰 이미지에 대해서는 괜찮게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패딩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쉐입을 맞춰줄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있겠지만 최대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넷은 2D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D 데이터인 CT 스캔 데이터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512 by 512 by 128 데이터를 가져와서 유넷에 주입하는 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연산량이 많기도 하고 GPU에 너무 많은 메모리를 할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두 번째 다운샘플링을 하기도 전에 20GB 메모리에 도달하여 GPU의 메모리를 다 소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3D 이미지의 각 슬라이스를 2D 이미지의 채널처럼 적용하여 위에 두 조각, 한 조각 위, 지금의 조각, 한 조각 아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에도 각 슬라이스 간의 공간 정보를 어느 정도 잃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 슬라이스들이 커널에 의해 선형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 정보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책에서는 각 문제들에 대해 적당한 타협을 진행하면서 모델을 더욱 신중하게 설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염두해야 할 것은 정답 라벨과 모델에서 얻고자 하는 실제 아웃풋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과 같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복셀들이 각각 노즐의 일부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라벨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손으로 복셀들 하나하나 직접 라벨링하는 것은 많은 자금이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수의 샘플들을 확인한 후 합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판별하는 접근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샘플을 볼 수 있는 방식과 API를 설계합니다. 다음 오른쪽과 같은 바운딩 박스를 설계하여 정답 레이블 노즐의 위치를 모두 변환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상 폐조직은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노즐의 중심부에서 세개축 방향으로 하나씩 검사하여 점일도 복셀이 나오면 노즐 부분이 끝남을 알 수 있습니다. 노즐인지 아닌지는 복셀 밀도의 임계값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임계값을 넘으면 노즐이고 넘지 못하면 정상 폐조직으로 인식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컬럼 방향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씩 하나씩 나가서 점일도의 복셀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정상 폐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운딩 박스의 확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방향으로도 이제 움직여서 하나씩 움직인 다음에 점일도의 복셀이 나오면 멈추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그 다른 방향으로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여기 그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코드로 구현하면 일단 중앙 데이터를 IRC로 가져오고 while 루프를 통해 density가 threshold를 만족하지 않는 때까지 하나씩 복셀을 늘려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방향으로 전진하면서 확인하고 이 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스탑하는 루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그 노듈로 추정되는 복셀들의 교차점을 가져와서 정리를 하는 코드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 폐조직의 벽을 넘어서는 복셀들은 잘리고 윤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계속해서 데이터셋들의 튜플들을 CT 모양의 이진 레이블로 형태로 변하는 과정. 이 뒤에도 이제 함수를 이용하여 디스크에 캐시를 배정하는 과정. 어노테이션 CSV도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 뒤의 내용들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했던 슬라이스들의 채널들에 대한 방법도 고안합니다. CT 스캔 데이터들은 흑백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슬라이스들을 2디멘셔널 이미지들의 RGB 채널들처럼 작용하여 마치 2차원의 이미지인 것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와 모델의 아키텍처를 만들어주게 되면 트레이닝의 세부 조건들을 업데이트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조건들을 업데이트할 것인데요. 첫 번째로 모델을 프로젝트에 맞게 업데이트해 줍니다. 새롭게 인풋의 형태를 업데이트해 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유넷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 인풋 파라미터들을 지정해 줍니다. 자세하게 코드를 살펴보면 슬라이스의 개수를 맞춰 인채널스를 7개로 맞춰주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개수는 1개, WF는 이에 WF 승 크기의 필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하면 필터 사이즈가 16으로 보입니다. 패딩과 배치놈을 진행해주고 업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업샘플링의 과정을 거칩니다. 추가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레귤러리제이션을 해주어 오버피팅을 방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은 데이터 파랄렐을 사용하여 멀티 GPU를 이용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옵티마이저를 업데이트 해줄 것입니다. 아담은 각 파라미터들에 대해 별도의 학습률을 갖게 되고 학습이 진행되면서 각자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러닝레이트를 지정해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업데이트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모델은 대부분 아담을 사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스로스라는 로스 펑션을 사용해 주는데요. 이것은 세그멘테이션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지표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프로젝트와 같이 노드를 세그멘테이션하는 학습인 경우에는 이징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이스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챕터 11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의료 데이터는 클래스가 인밸런스한 경우가 많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그림이 1이 아닌 0, 즉 정상폐 조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이스로스를 사용하여 이것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 프레딕트한 구역과 액슈얼한 구역이 있죠. 왼쪽 아래를 보면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겹쳐진 구역을 챕터 12에서 배웠던 용어로 설명하면 트루 포지티브한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다이스 스코어를 책에서도 설명하듯이 F1 스코어와 매우 유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하이 다이스 스코어와 로우 다이스 스코어의 예시를 위부터 아래까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코드로 구현한 모습입니다. 3차원에서 라벨의 구역과 프리딕션의 구역, 그것이 맞은 트루 포지티브한 코렉트의 구역을 지정해주고 다이스 스코어의 식을 구현한 모습입니다. 다이스 로스는 로스 펑션이므로 클수록 안 좋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 다이스 스코어 한 모습을 다이스 로스라고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 모델과 학습의 조건들을 업데이트해주고 결과를 확인한 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세그멘테이션의 기성 모델인 유넷의 아키텍처를 살펴보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모델, 데이터셋, 트레이닝 등의 조건들의 변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훈련 조건은 에폭을 20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현율로 트레이닝 셋과 발리데이션 셋의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유넷의 아키텍처는 매우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필터의 수와 뎁스를 아무리 줄여도 어느 정도는 밸리데이션 셋도 증가를 하다가 다음과 같이 트레이닝 셋에 과적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지표는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였지만 end-to-end 프로젝트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것에 예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복돼서 실험을 하게 되면 더 좋은 모델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의 새로운 구조에 대해 논의해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존의 논문에 나와 있는 UNet을 활용하였고, 앞서 언급했던 과정, 새로운 모델을 위해 데이터셋, 훈련 조건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해서 false positive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지만 어떻게 활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